1989년 12월 15일 새벽, 눈이 내리고 있던 텅 빈 뉴욕의 거리에 어딘가 수상쩍어 보이는 트럭과 크레인이 소리를 죽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와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조각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와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날 밤 뉴욕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들의 비밀을 숨겨주는 듯했죠. 잠시 후 트럭은 뉴욕 증권거래소 정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뉴욕 사람들에게 내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와 친구들은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3200kg짜리 청동 황소상이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줬죠. 그러고는 몰래 이곳에 놓고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황소 아래엔 메리 크리스마스 뉴욕이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린 시간은 단 6분. 뉴욕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 채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죠. 날이 밝자 월스트리트는 술렁였습니다. 출근하던 시민들은 눈을 의심했죠. 이게 뭐야? 어디서 온 거지? 어제까진 없었는데 밤새 생겼다고? 갑자기 나타난 청동 황소상에 놀란 사람들은 황소 주위를 둘러싸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는 들썩였지만 뉴욕시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저 무허가 설치물일 뿐이었죠. 그날 오후 크레인이 다시 나타나 황소는 철거되어 사라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의 등장과 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시청에 빗발쳤습니다. 왜 그 황소를 없앤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었어요. 대체 철거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죠? 신문 칼럼, 라디오 토론, TV 인터뷰에서 황소를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예술 평론가들도 이건 현대 뉴욕의 정신을 담은 작품이라며 옹호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항의에 뉴욕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황소상은 볼링그린 공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 마침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월스트리트 바로 아래쪽 금융지구의 중심부죠. 그날로부터 이 황소상은 월스트리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이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무려 22.6%가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연쇄 반응으로 시장이 하루 만에 붕괴됐죠. 하루 낙폭이 1929년 대공황을 뛰어넘어 후에 블랙 먼데이라 불리게 된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줄줄이 해고됐고 상점은 문을 닫았으며 신문과 방송은 매일같이 경제 붕괴, 뉴욕의 몰락을 다뤘죠. 절망이 도시 전체를 뒤덮은 그때 한 예술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41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 비토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조각의 천재라 불렸고 20대엔 이미 로마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던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 소호의 작업실을 차렸는데요. 그는 뉴욕의 자유와 에너지, 창의성에 매료되어 이곳이 내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를 만큼 뉴욕을 사랑했던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그가 사랑한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뉴욕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준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시에게 희망과 낙관의 상징을 돌려주고 싶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희망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황소를 떠올립니다.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상승세를 뜻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황소는 미국인들의 힘, 용기, 희망을 상징하길 바랬습니다. 그는 1987년 말부터 작품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스튜디오 앞에는 항상 금속 불꽃과 망치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조수 몇 명과 함께 브루클린의 한 주물 공장에서 청동을 녹이고 조각을 다듬고 용접하며 연마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본 친구들은 그가 예술가가 아닌 용광로 노동자처럼 일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에는 불길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을 위한 자신의 선물을 위해 말이죠. 디 모디카는 후원도 주문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비로 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상이 유명해진 이후에도 그는 단 한 푼의 수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각상에는 작가의 서명 한 줄이 남겨있을 뿐이죠. 2000년대 이후 관광객들이 몰려들며 만지면 돈이 생긴다는 전설이 생겼고 코와 뿔 그리고 은밀한 부분이 유난히 반짝이기 시작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문지르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빕니다. 이 조각상과 관련된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두려움이 없는 소녀라 불리는 조그마한 소녀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황소상 앞에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3월 7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세워진 이 조각은 미국의 어느 투자회사가 자사가 운영하는 여성 리더십 기업 펀드를 홍보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황소상과 달리 뉴욕시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된 이 꼬마 조각상은 원래 일주일만 전시될 목적이었습니다. 남성적 권력을 떠올리는 거대한 황소를 향해 작은 소녀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그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SNS와 언론에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논란이 일었죠. 황소상의 작가 디 모디카가 분노의 논평을 냈습니다. 내 작품은 도시의 회복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소녀를 세워놓으니 마치 내 황소가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존재처럼 보이는군요. 그는 작품의 의미를 왜곡했다며 뉴욕시 당국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원래 황소는 에너지와 낙관의 상징이었는데 소녀의 등장으로 공격적 남성성과 위협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예술이 비공식적인 예술을 덮어버린 상황이 된 셈입니다. 그의 이런 항의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뉴욕시는 소녀상의 전시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작가 간의 저작권, 의미 논쟁이 계속되자 2018년 12월 뉴욕시는 소녀상을 뉴욕 증권거래소 앞으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이 건물 앞에 당당한 모습을 뽐내는 소녀상을 볼 수 있죠. 두 작품의 이 논란은 자본주의와 저항, 남성성과 여성성, 예술과 광고가 교차하는 현대 예술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된 이 조각상은 허가받지 않는 예술이 도시의 정체성을 바꾼 게릴라 퍼블릭 아트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 뱅크시의 작품도 이 범주에 속하죠. 예술이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던 그 새벽, 뉴욕의 거리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